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 오늘 아침 시점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는 그때에 또 딱 맞춰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탑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중요한 일정이 다 나오고 나서 여전히 미국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지금까지 미국의 탑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이민 등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의장의 움직임, 코비드-19도 날이 갈수록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억 달러나 지원하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장기 안보 협정도 맺는다.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뭔가를 이제 신냉전을 구축하는 러시아가 먼저 북한을 향해서 우리 중국과 세 나라가 함께 뭔가 군사훈련을 하자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역시 러시아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이나 또 방문을 원하는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미래의 군사력도 우리가 구축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뭔가 이제 위험이 있을 때 또 방어하고 그 위험을 격파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이 같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신냉전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늘 얘기를 하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영국의 의회를 향해서 연설할 때, 미국에 와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역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이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그 유로 지역, 대서양,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것, 오일 등등 세계적인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 문제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토의 약 30%의 지뢰가 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군 장비 같은 것을 보낼 수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을에는 그 에브라함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F-16 전투기 조종하는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 앤토니 블링컨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먼저 가서 F-16 전투기도 주고 훈련도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억 60만 달러 이 정도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금 쉘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밟으면은 지뢰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도 다 망가지고 오늘도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17명이 러시아의 폭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서 무기도 주고 어떠한 대가를 북한이 받아가고 두 나라가 더 가까운 이웃,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은 중국만이 굉장히 가까웠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수입도 하고 했는데 이걸 조금 러시아 쪽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때에 미국이 우리는 끝까지 간다.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미국 내부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있죠.
사실은 우라늄도 보낸다고 했는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무기,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뭔가를 그 공격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먼지를 우라늄이 흡수를 한답니다. 이 우라늄은 좀 뭔가 열 처리를 해서 약화시킨 그런 우라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걸 지금 너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위험이 과장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 러시아가 발사하는 포탄에서 나오는 방사성 같은 것이 지하수를 굉장히 그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기 전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라늄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방부에서요,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에서 예산 삭감을 여러 분야에서 하지만 국방 분야에서는 예산 삭감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62억 달러가 흑자가 났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9월 말이 연방 예산 그 회계 연도가 끝나는 때고 9월 30일이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차피 62억 달러가 흑자니까 그 가운데서 1억 7,500만 달러 국방부 패키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우라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국방부에 남은 그 돈으로 보내는 거고, 또 있습니다. 러시아 말하자면 재벌 관료로부터 압류한 그런 우크라이나 자산, 여기서 이제 보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국가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더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줄어들어야지 되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 국방장관이 부패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방 계약에 있어서 부패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총책임자인 국방장관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로운 국방장관을 지명한 뒤에 이제 미국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은 하되 이런 것이 전투도 잘해야지 되고, 그리고 뭔가 미래를 보려면, 우리와 함께 가려면 깨끗한 그런 부정부패를 없애야지 된다 하는 걸 요구한 거고, 그 요구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연히 100% 받아들여서 그 같은 조치가 있고 나서 이제 돈도 주고 지뢰 제거를 하는 자금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반부패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거저 돈을 주진 않습니다. 뭔가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두 가지 아이템은 생활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게 될 행정명령인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어차피 쓰기는 써야지 되는데 도대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챗GPT 같은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인공지능의 말하자면 잠재적인 사용에 있어서의 장점, 잠재적인 위험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 케빈 뉴섬 주지사는 인터넷이 나온 것에 인공지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의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USC의 홍영권 교수는 산업혁명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크다. 인간지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인간지능에 인공지능을 포함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인터넷 출연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변혁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는가, 정말 부분적인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모두 우리가 인식을 가능하면,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인 거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좀
겸손하게 접근하자. 겸손하게 접근을 하려면 그래야 장점은 최대한, 해는 최소한으로 하니까 그러려면 뭔가를 알아야지 된다 해서 이제 각 주정부 기관, 부서 앞으로 2개월 안에 인공지능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용, 잠재적인 위험 같은 것을 다 보고서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최종적인 것은 이제 한 내년 7월까지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정부의 관계자들만 딱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UC 버클리의 이제 UC 버클리도 지금 굉장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것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UC 버클리의 컴퓨팅, 데이터, 과학, 사회대학 딱 그 학부가 있어요. 그리고 스탠포드도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스탠포드에도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있거든요. 이 두 곳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공식적인 그 파트너를 맺어서 인공지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주정부의 주지사로서 어차피 인공지능 없이는 크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뭐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이런 것에서 어느 그 국가보다도 크잖아요. 유럽의 수많은 국가보다도 그 규모가 그러니까 앞서가 보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방 판사가 텍사스의 연방 판사가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 텍사스주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 참 예전에는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화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온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에 대해서도 이 리오그란데 강 하면은 뭔가 좀 인간적인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 요즘은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주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건데 텍사스의 주지사가 그쪽에 이제 부표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막 뾰족뾰족 모도 있고 해서 강의 낮은 부분에요. 사람들이 그래야 걸어서 오니까 거기에 못 걸어오도록 해서 그 사이에 걸려서 누군가가 숨지기도 했잖아요. 제거해라 라고 텍사스주의 연방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려면 누군가가 소송을 했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을 한 겁니다. 그 강, 멕시코와 그 텍사스 사이에 있는 그 강은 연방이 관리를 하는 건데 왜 주정부에서 거기서 뭔가를 심어 놓느냐. 이건 멕시코에서도 외교 문제로 제기를 했거든요. 멕시코 사람들, 강을 넘어오는 사람들도 다치고 하니까 대부분의 주정부는 연방이 관리하는 수로잖아요. 물길이잖아요. 거기가 그 물길에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 이 판사는 그 연방 행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9월 15일까지 다 그 부표 제거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의 이 공화당의 주지사가 몇 시간 만에 판결 나오고 나서 그래요? 우리 다른 형태의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항소한다고 했고 항소하기 전에는 또 다른 걸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멈추게 하려면 소송을 하고 판사가 그걸 멈춰라 라는 판결을 내려야지 되잖아요. 시간 벌면서 계속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한 1000피트 정도, 그것도 이동식이었어요. 여기 1000피트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또 나중에 저쪽으로 옮기고 했었죠. 여러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로서는 이민자들이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넘어오면 우리가 고생한다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계속 보내고 이번에도 미리 보낼 것 알고 조치를 하고 맞이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이민에 대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와 여러 가지가 의견이 너무 차이가 있고 그러나 이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온정적인 것 예를 들어 나카라든가 어렸을 때 16살 안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와서 조국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라고 하면 어딜 갑니까? 원래의 그 조국의 말도 모르고 미국이 조국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벌금도 내고
영주권도 신청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카라는 프로그램도 텍사스의 주지사는 엄청 싫어하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기본적으로 이민을 장려하자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와서 막 장벽에서 젖먹이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아야 넘어오지 않는다 라고 막 떼어놨었을 때, 그때도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리고 그건 미국이 다 잘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뭐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야지 되는 겁니다.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제법이 어떤 이렇게 딱 그 나라에 와서 난민을 신청을 하고 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오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화려한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난민 신청 오겠다 하고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국가에 예전에 나쁜 일도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민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것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미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텍사스의 주지사를 포함한 반이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설치한 부표는 제거해라 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 텍사스주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이슈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확실히 정치적인 이슈 전해드립니다. 특별검사가 얼마 전에 임명이 됐어요. 특별검사가 지금 하도 많지만, 대통령의 기밀서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 전 대통령의 기밀서류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검사, 이번에는 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총기를 구입할 때 뭘 잘못했다는 특별검사. 이 특별검사는 트럼프 시대에 이 사람 조사해 해서 임명됐었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와 헌터 바이든이 뭔가를 합의를 했어요. 이 총기를 살 때 마약 안 했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마약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막 감옥에 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케이스도 사실은 대통령 아들이니까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검사와 합의하고 감옥에는 가지 않는 대신에 뭐 마약을 클리어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던가 벌금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합의를 딱 했더니 공화당에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판사, 그때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도 지명한 판사입니다. 나 이거 I don't get it, 이거 나 좀 뭔가가 잘 안 맞는데 하니까 아예 법무부는 당연히 바이든의 법무부이긴 하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지명한 검사가 헌터 바이든을 조사를 하다가 제가 특별검사라는 게 낫겠는데요 해서 That's okay 하고 그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서 쭉 수사를 하는데, 판사가 합의한 건 안 돼 하니까 합의는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이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답니다. 헌터 바이든을 9월 29일에 어떤 혐의냐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데이비드 와이스라는 특별검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담당 검사였다가 특별검사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현 대통령의 아들이 그 총기 살 때, 리볼버 살 때 잘못 기재했다, 의도적으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되게 됐습니다. 네, 아직 그 행사장에서 어떤 대학교에서의 연설은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팍스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화당이 인기 영합주의를 지금 너무 불러오고 있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치를 레이건 시대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레이건의 선택의 시간, 그 레이건 시대에 바로 그곳으로 공화당은 돌아가야지 된다. 이렇게 인기 영합주의,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박스에서 앵커가 그럼 그 인기 영합주의를 한다는 게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 같이 예비 선거에 나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보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인 공약에서 우리를 좀 멀어지게 한다. 너무 레이건 시대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상식적인 보수적인 의제로 공화당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므로 본인이 차기 공화당의 이 대선 그 주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입증이 됐고 부통령을 했으니까 자격이 있고 검증된 보수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최근에 2번 마이크 앞에서 딱 얼어붙었잖아요. 말이 안 나와서 프리즈 됐잖아요. 그전에는 뇌진탕이 있었고, 그러나 2027년까지네요. 84세까지거든요. 그 임기 계속하고 이 지도부의 자리도 나는 내놓을 뜻이 없다. 이렇게 오늘 딱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의 주치의도 그게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화요일 어제도 뭐 리더십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점심 식사 동료들하고 같이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이가 많지만 81살이지만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그 원내대표는 그 대표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코비드-19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개학을 했고 마스크 쓰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교육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동부 지역에서 코비드 사례가 아주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며칠 전에 켄터키, 텍사스 말씀드렸었고요. 엘라바마주에 있는 학교라든가 입원율이 거의 67%나 증가한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엘라바마주의 썸터 카운티라는 곳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라 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의무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 또 선생님,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권장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정책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정부 차원에서 또 주정부 안에서도 카운티, 시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마스크,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정책. 그만큼 위험하다. 특히 여러분들 건강이 조금 면역력 약해졌을 때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마스크 책상 속에 채워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는 걸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료와 얘기할 때는 마스크 좀 써주고 그냥 배려 좀 하는 거죠.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